안녕하세요. 참 살다 보니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게으름뱅이에 속 터지는 남편이 있어요. 맨날 민기적거리고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술 마시는 것밖에 없는 미련 곰탱이 남편이었죠. 모든 여자들이 다 그러듯이 저도 남편과 연애할 때는 남편이 하늘에 있는 별을 다 따다 줄 것처럼 행동했어요. 정말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인 것 같아. 여보, 너무 사랑해. 입에 발린 말을 그득하게 하면서 저를 꿰어내었습니다. 저는 남자에게 사랑받는 게 저의 자존감을 확인하는 일이었고, 그래서 더더욱 그 사람의 사랑에 목을 매단 것 같았어요. 얼굴도 그저 그렇고 항상 연애 시장에서 뒷전이었던 저는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하고 어색했으니까요. 여튼 그렇게 1년 진하게 연애하고 나서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결혼하자마자 싹 변해버렸어요. 처음에 저한테 잘해준 것은 우리 아빠의 재력을 보고 잘해준 거였죠. 추녀인데 조금 사랑 주니까 자기한테 돈도 잘 쓰고 자기가 만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일 부자인 여자가 저였으니까 사랑하지도 않는데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저를 꼬신 거였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말이 안 나왔어요. 처음에 신혼여행 갔을 때 영어로 남편이 술 마시는 바에서 종업원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옆에 바로 신부를 냅두고 분위기 좋게 떠드는 남편을 보니까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 왜 나는 못 알아듣는 말로 다른 나라 여자랑 이야기해? 그건 나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아? 그게 불만이면 당신도 영어를 배우든가. 신혼여행에서부터 삐거덕거리는 저희였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저를 본 가족들과 친구들은 은혜야, 왜 그렇게 살이 빠졌어? 신혼여행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안색이 좋아야 할 내가 얼굴이 홀쭉해져서 어쩌면 좋아. 그러게 말이야. 결혼 전에는 그렇게 밝은 애가 신혼여행 갔다 와서 대체 뭘 한 거야? 뭘 한 거길래 그렇게 홀쭉해져서 온 거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죠. 결혼하자마자 싸웠다고 지인들에게 말하면 그거는 또 그거대로 창피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결국 저는 입을 꾹 다물고 그래, 신혼 초에는 원래 맞춰가는 과정이라서 많이들 싸운다고 하잖아. 나만 참으면 잘 되겠지. 나만 참고 그냥 다 인내하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남편의 많은 부분들을 인내하고 참고 이해하려고 하면서 사이는 좋아졌어요. 남편도 그래도 우리가 초반에는 많이 싸웠지만 지금은 사이가 많이 좋아졌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당신한테 무심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 당신이랑 결혼했다고 안심해서 그런 건지 사랑도 많이 못 주고 못되게 군 부분들이 몇몇 부분 있는 것 같아. 그래, 당신이 그런 부분을 알았으면 나는 됐어. 이제부터라도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하루 이틀 같이 살 거 아니고 평생 같이 살 사이잖아. 안 그래? 알겠어, 여보. 나도 노력할게. 그렇게 남편과 저는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사이좋게 3년 정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면서부터 상황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죠. 당신, 나 어떡해? 대표님이 갑자기 구속됐어. 우리 회사 망할 것 같아. 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회사 대표가 구속됐다고? 아니, 무슨 일로? 몰라. 여직원한테 범죄 저질렀나 봐. 긴급 체포되어서 지난 주말 동안 유치장에 있었대.
그러다가 구속영장 내려와서 구속수사 받고 있고, 사람들 말로는 동영상 유포죄랑 다른 죄까지 해서 최소 징역 4년이라는데, 그래서 지금 회사 사람들도 벙쪄가지고 단톡 파서 서로 난리도 아니야. 대표님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는데 큰일 났어.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래? 그렇게 사람 좋아 보이던데 뒤에서는 더러운 짓거리하고, 회사에 딸린 식구들이 몇 명인데 그거 하나 책임지지 못하고 지 욕망 때문에 인생을 망쳐? 세상에. 그렇게 한 달 뒤 대표가 구속되니 회사는 운영될 수가 없었고, 파산 절차를 밟으면서 남편도 자연스럽게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뭐 딱히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아니어서 제 취업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었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 아빠가 남서방이 회사를 잘렸다고? 어쩌면 좋니? 에휴. 저에게 생활비를 보태주셨어요. 우리 딸이 남서방 실직한 것 때문에 힘들게 살면 안 되니까 아빠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움 주마. 하루빨리 남서방이 사회에서 다시 자리 잡았으면 좋겠네. 아빠는 할머니가 물려주신 유산과 보물들로 생활이 넉넉한 편이셨고, 저희 부부에게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남편도, 아버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면목이 없네요. 은혜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제대로 해준 것도 없고, 아버님이 저 도와주신 거 생각하면서 빨리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생활비를 도와줘서 나름 먹고 살만해지니까 남편의 재취업 노력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습니다. 당신 회사 안 알아봐? 언제까지 집에서 놀고 있을 거야? 아, 요즘 경기가 안 좋은 걸 나보고 어쩌라고. 나라고 계속 집에 있고 싶겠어? 아니, 그러면 자격증 공부라도 하든가. 그렇게 회사 취업이 안 돼서 집에만 있을 거면 청소라도 하든가. 맨날 집에서 팬티바람으로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밤만 되면 동창들이랑 술 마시러 나가고, 이게 정상이야? 당신 제발 정신 좀 똑바로 차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인생. 알겠어? 저와 남편은 부부싸움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돈 한 푼도 벌어오지 않는 남편놈은 제 카드랑 우리 아빠가 준 생활비로 술집에 가서 술값 40만 원씩 턱턱 긁고, 백수 주제에 동창들한테 잘 나가는 척하고 싶다고 우리 아빠 벤츠차 끌고 가고 사고 내고 속 썩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러다가 아빠가 아프게 되면서 일은 더 커졌습니다. 아빠는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10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신 이후로 군대에서 일하시다가 전역을 하시고 연금 나오시는 거랑 할머니 유산으로 하시는 일 딱히 없이 넉넉하게 살고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뇌출혈이 터지면서 아빠가 위급한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였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다니던 회사도 휴직을 하고 아빠의 곁을 지켰어요. 아빠, 우리 아빠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돼요. 한평생 자식 키운다고 고생만 했는데 이렇게 죽으시면 안 되죠. 억울해서 안 돼요. 정말로 의사 선생님도 놀랄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저는 간호를 했어요. 죽 같은 것도 병원에서 나오는 거를 안 먹고 제가 직접 다 유기농 재료랑 효소랑 효모, 제주도에서 공수한 걸로 몸에 최대한 좋은 유익균이랑 건강학적으로 밸런스 맞는 음식을 준비해서 아빠한테 영양 공급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했고, 조금씩 건강이 좋아지셨어요. 그런데 남편놈은 아빠가 아픈데 눈코빼기 안 보이더라고요. 아빠 아프니까 아빠가 사는 집, 자동차 전부 자기 거가 된 것 마냥 보험 들고
아빠 외제차 2대를 굴리고 다녔고, 저는 속이 터졌지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아빠가 쓰러졌는데 병원 한 번 안 와? 당신이 그러고도 사위야? 내가 미쳤지. 당신같이 무능하고 능력도 없고 성격도 안 좋은 사람을 남편으로 데리고 왔으니 속이 터진다 터져. 내가 어쩌자고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난 거야? 남자로 태어나서 그렇게 찌질하게 살고 싶어?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아버님이 아프셔서 차가 그냥 놀고 있으니까 내가 그거 타고 다닌 거고, 요즘 병원에 사람들 병문안 많이 가면 그것도 실례라고 해서 몸살이고 있었던 건데, 엄마가 장인어른 아프시다고 해서 사골국도 푹 끓여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 나도 다 생각이 있다고. 당신은 맨날 내가 뭐 하기 전에 나한테 소리를 치고 화를 내니까 내가 진짜로 짜증나서 뭘 못하겠어. 오히려 저에게 더 역정을 내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진짜 이 사람이랑 더는 못 살겠다. 내가 이혼을 하든 뭘 하든 어찌되었건 이놈이랑 떨어져서 살아야지. 아빠 몸 아픈 것만 좀 괜찮아지면 넌 나랑 끝이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도 조금씩 아빠 몸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제가 잠깐 병원에 나갔을 때 아빠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진 겁니다. 보호자님,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바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수술 후유증으로 폐에 물 찼다고 했는데 그게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킨 것 같아요. 오전에 교대 간호사분이 상태 체크하러 갔는데 호흡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지켜보다가 지금 중환자실로 옮겼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상황이 너무 안 좋다고 보호자분 빨리 불러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연락드려요. 심장이 쿵했습니다. 바로 은행에서 저는 택시를 타고 병원을 갔고, 그곳에서 호흡기를 달고 겨우 숨을 쉬는 아빠를 보고 말았어요. 아니 선생님, 어제까지만 해도 상태가 좋았는데 오늘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몇 달 뒤에는 퇴원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처음에 환자분 수술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병원에서 사망하는 원인 중 가장 큰 게 폐혈증이랑 폐 관련 질환입니다. 수술하다가 대부분 합병증으로 폐 관련 질환들을 얻게 되고, 그게 환자분들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죄송합니다. 일단은 아버님께서 오늘이 고비라서 최대한 환자분들 가족들 부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급하게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어디야? 나 지금 잠깐 사람들 만나고 있어. 왜? 무슨 일이야? 남편의 수화기 넘어서 들려오는 노래방 소리. 딱 봐도 여자 끼고 노는 듯해 보였습니다. 열불이 터졌지요. 지금 어디서 또 시시덕거리면서 놀고 있는 거야? 아빠 오늘이 고비래. 오늘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빨리 와. 영신병원 중환자실 앞에. 당장. 지금 시간 없으니까 빨리. 그렇게 남편과 저, 그리고 다른 가족들이 모여서 아빠의 곁을 지켰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아빠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셨고, 상태가 좋아지다가 갑자기 이렇게 된 바람에 저는 크나큰 절망감을 느끼고 너무나도 슬픈 감정에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우리 아빠 불쌍해서 어떡해? 우리 아빠 아직 제대로 인생 즐기지도 못하고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다가 돌아가셨는데, 나 3살 때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 우리들 키운다고 엄청 고생만 했는데 이렇게 가버리는 게 어딨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해?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하지만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현실은 장례식장 관계자들이랑 상의를 해서 발인이랑 입관, 수의, 그리고 아빠의 선산 위치를 정해야 했어요. 해야 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는데 그 와중에 아빠 묘자리도 알아봐야 했고 수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아빠가 근무했던 군대에서 지원이 와서 다른 분들이 장례를 도와주시고 화환을 빠방하게 보내주셔서 아빠가 가시는 길이 외롭지 않으셨지요. 딸인 제가 장례식장을 지키고 물밀듯이 들어오는 조문객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당신이 장인어른 묘자리 좀 알아봐. 최대한 양지 바른 곳으로. 햇빛 잘 들어오고 따뜻하고 관리 잘 될 수 있는 곳으로 찾아봐. 그렇게 남편은 빈소를 비우고 시모와 함께 아빠 묘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밖에서 무슨 묘자리를 만들어 오는 것인지 발이 나기 전까지 계속 안 들어오는 겁니다. 아주 속이 터질 지경이었어요. 사람들이 신랑은 어디 갔고 자기 혼자서 빈소를 지키는 거야? 여자 혼자서 빈소 지키면 얼마나 힘든데 계속 혼자 있었던 거야? 아니에요. 남편은 잠깐 아버님 선산 알아보러 갔어요. 저에게 남편 어딨냐고 물어보는 조문객들에게 일일이 남편의 행방에 대해서 설명하느라 그것도 참 곤욕이었어요. 전화도 안 받고 슬슬 열이 오를 때 남편과 시모가 장례식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당신 어떻게 된 거야? 전화도 안 받고 지금 서류 사인할 거랑 이것저것 해서 얼마나 바빴는데 나 혼자 어떻게 빈소를 지키라고 이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거야. 아니, 선산이 한두 개도 아니고 최대한 좋은 자리 알아보느라 그랬지. 모란공원이라고 경기도 쪽에 자리 한 개 나온 게 있대. 그래서 거기로 예약했고 선수금 500만 원 내고 왔어. 발인 끝나고 안치한 다음에 묘 올리는 방식은 따로 거기 사무실 가서 정하면 된대.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알아보느라 그런 거야. 제발 좀. 남편이 그리 말하니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자기도 좋은 묘자리 알아보느라 시간이 걸렸고 핸드폰이 꺼져서 전화를 못 받았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었죠. 일단 급한 대로 빨리 손님들을 최대한 정중하게 모시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장례가 끝날 때까지 정말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장례가 끝나고 아빠의 영정사진을 들고 아빠가 그동안 많이 갔던 장소를 한 번씩 들르는 의식이 있었어요. 망자가 이승을 떠나기 전에 집이나 직장 등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간다는 그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장례를 진행해 본 거라서 경황이 없었습니다. 아빠가 평소에 자주 가던 집 뒤에 있는 작은 언덕에 아빠 영정사진을 가지고 가서 마지막 인사를 했고 제일 마지막으로 아빠의 집에 들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빠는 군인 출신이라서 정리정돈을 매우 깔끔하게 하고 집안이 어지럽혀 있는 꼴을 못 보거든요. 아빠 영정사진을 들고 아빠의 집에 간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집이 소위 개판이었어요. 도둑 든 집인가 싶을 정도로 장롱 안에 있는 물건들이 다 튀어나오고 억지로 정리하느라 옷가지들도 다 망가진 것을 알 수 있었죠. 물론 남이 보기에는 깨끗하게 잘 정돈된 집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군인 출신의 각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아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아빠의 집은 아빠의 손길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건든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저는 아빠의 영정사진을 들고 집에서 마지막 인사를 한 뒤 남편이 마련한 묘자리에 가서 아빠를 안치했어요. 그런데 막상 묘자리에 가보니 햇빛 좋은 양지 바른 곳은커녕 아빠가 안치될 곳 위에 버드나무가 있어서 땅에 보라색깔 열매가 가득 떨어지고 햇빛도 안 드는 곳이라 인기가 없고 아무도 원치 않는 그런 곳이었던 겁니다.
저는 화가 나서 당신 며칠 동안 연락도 안 되고 빈소 비워놓고서는 바쁜 척 하더니 결국 이딴 곳 알아본 거야? 장난해? 나랑 싸우자는 거지? 아니, 왜 그래? 이게 최선이었다고. 진짜라고.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갑자기 안치될 곳 알아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이거 가지고 난리치는 거야, 대체 왜? 나도 노력할 만큼 하고 있다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무실에 가서, 아니, 버드나무 아래에 있는 땅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거기에 묫자리 만들면 열매 떨어져서 아빠 묫자리가 보라색으로 물들 게 뻔한데. 아니, 남편분께서 제일 싼 곳으로 달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는 그 전에 버드나무 있는 것도 말씀 다 드렸어요. 원하시면 남쪽 방향으로 양지에 드릴 수는 있죠.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가격 상관없이 햇빛 드는 곳으로 주세요. 아니, 누가 자기 부모님을 음지, 그늘 가득한 곳에 모십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화가 나서 소리를 빽 지르고 아빠 시신 안치되기 10분 전에 묫자리를 바꿔서 최종적으로 안치를 했어요. 발인까지 따라온 친구들은 너 괜찮아? 네 남편도 정말 너무하다. 어떻게 장인어른 마지막 가는 길인데 이렇게 성의 없이 알아보니? 아무리 갑작스러운 죽음이라고 해도 그렇지. 이건 아니지. 어쩌면 좋아. 다들 저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아빠의 마지막 길을 배웅한 저는 남편과 싸늘한 분위기 속에서 말 한마디 안 섞고 집에 도착했어요. 남편도 제 눈치를 살살 보고 있더라고요. 나 지금 기분이 안 좋아서 잠깐 밖에 산책하러 다녀올게. 알겠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고서는 저는 아빠의 집에 갔습니다. 아빠 유품 정리도 할 겸 마지막 온기를 느껴보려고요. 아빠 집에 가서 자세히 살펴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아빠의 집에 누군가 들어와서 아빠가 할머니한테 물려받은 귀중품들을 싹 다 가지고 갔다는 것을요. 아빠는 항상 은혜야, 전쟁 나거나 아빠한테 무슨 일 있으면 여기 장롱 안에 있는 명주실 속에 금반지랑 귀금속들 챙겨라. 알겠니? 아, 진짜. 아빠는 왜 무섭게 그런 말을 해? 그러지 마, 아빠. 저는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거든요. 항상 아빠는 당신이 죽으면 혼자 남을 딸내미가 걱정되었던 것인지 늘 자신이 죽으면 집에 숨겨둔 돈뭉치와 귀금속들을 가지고 가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군인 출신이라서 그런지 늘 전쟁이 나면 대비해야 하는 것들도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장롱 속에 있는 명주실을 딱 꺼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각맞추어 접어놓은 아빠의 티셔츠들은 전부 뭉태기가 되어 있어서 어지럽게 질서 없이 포개져 있었고요. 저는 그 순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집에 누가 들어와서 아빠 물건을 다 가지고 간 거야. 바로 전 홈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예전에 자취할 때 강아지가 집에서 혼자 뭐 하는지 보기 위해서 설치했던 카메라를 찾아서 아빠의 집에 설치를 했고, 저는 경찰에 신고했어요. 귀금속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경찰들도 바로 과학수사대를 불러서 지문 채취를 해가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 CCTV를 돌려봤고요. 수사 결과는 며칠 걸린다고 하길래 저는 조용히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알게 된 충격적인 소식. 그리고 제가 설치한 카메라에 잡힌 영상들. 경찰은 지문 대조를 해봤는데요. 사위님이 장롱 손잡이랑 커튼,
그리고 명주실을 만진 걸로 나왔습니다. 아파트 CCTV에서도 사위분으로 추정되는 남자랑 노년의 여자분이 들어갔다가 나오셨고요. CCTV를 확인한 저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도 한패였구나. 그리고 제가 설치한 홈카메라에서도 남편이 죽은 아빠의 집에 다시 와서 외제차 차키를 두고 간 모습이 찍혔어요. 알고 보니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을 때 땅을 알아본다고 하면서 우리 아빠 집에 와서 남편과 시모가 귀금속들을 싹 다 가지고 간 거였습니다. 어차피 죽은 사람 거니까 우리가 가지자고 하면서요. 와,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저는 경찰에게 이 사람들 당장 주거침입죄에 도둑질했으니까 관련 형사소송으로 싹 다 고소하겠습니다. 경찰은 남편분 아니세요? 네, 남편이긴 한데 이혼할 거라서 상관없습니다. 경찰은 깜짝 놀랐지만 저의 강한 의지를 보고 알겠다고 고소장 쓰시고 접수하라고 조언을 해주었어요. 저는 로스쿨 6기 출신 변호사인 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했고, 고소장은 최대한 간결하게 쓰라는 친구의 조언에 따라 알겠다고 고맙다고 말을 한 뒤 고소장을 썼습니다. 물론 이혼소장도 함께 썼죠. 고소장이 날아가서 경찰 출석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은 남편은 당신 미쳤어? 어떻게 나를 고소할 수 있어? 당신 정말로 정신 나간 거야? 미친 거냐고. 우리 엄마도 고소하면 어쩌자는 거야? 내가 장인어른 집에 좀 갈 수도 있지. 끝까지 뻔뻔하게 거짓말이네. 당신 우리 아빠 집에 가서 단순히 차키만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아빠 귀금속들 다 가지고 나왔잖아. 당신 지문 나오고 과학수사대가 싹 다 와서 조사한 것도 있어. 적당히 핑계대고 법정에서 보자. 그리고 저는 이혼소장도 함께 날렸습니다. 바로 저와 남편이 사는 집에 들어가서 용달차를 불러서 남편의 짐을 싹 다 뺐어요. 아저씨, 이거 잘 좀 날라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용달차를 통해서 저는 남편의 짐을 전부 다 시댁에 보내버렸습니다. 경찰 출석 조사를 받은 시모도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응? 어머니, 몰라서 물으세요? 기생충처럼 우리 아빠 등에 쪽 달라붙어가지고 죽은 사람한테 끝까지 뜯어먹을 거 있나 없나 살피다가 결국에 이렇게 되신 거예요. 아시겠죠? 법적으로 해결할 거고 앞으로 저 아드님이랑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아이고, 내가 미친다 미쳐. 며느리 한 명 잘못 들여가지고 죄도 없는데 경찰에 불려가게 생겼네. 아이고, 독한 년. 독하디 독한 년. 어떻게 이렇게 독할 수가 있어? 독한 년. 어머님은 부글부글 화를 내면서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독한 년이라고요? 지금 저한테 욕하신 거예요? 그리고 증거가 다 있으니까 경찰도 어머님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발뺌하시고 죄 없다고 하면 판사님이 괘씸해서 괘씸죄로 형량 높게 때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행동 똑바로 하세요. 끝까지 우리 아빠에 대한 예의는 없이 죽은 아빠 집에 가서 집털이나 한 모자 주제에 주제 파악하고 사세요. 저는 시댁에 막말을 퍼붓고 전화를 탁 끊었습니다. 시댁은 난리를 치면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끊긴 전화 때문에 더 이상 저에게 소리를 지르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패닉이 되었지만 제가 정신 못 차리면 남편이랑 시모한테 복수하지 못하고 우리 아빠만 억울하게 귀금속 털리게 된다고 생각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경찰 조사에 임했습니다.
제가 설치한 홈카메라도 물론 증거품으로 제시를 했어요. 형사는 무슨 아유 악질 중에 악질이네. 아주 미쳤어 정말로. 장인 장례 중에 집에 들어가서 물건 털고 아유. 형사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저는 속상한 마음에 경찰서에서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돌아가신 아빠에게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서요. 영장이 내려와서 경찰이 시댁집을 압수수색했고 거기서 우리 아빠의 귀금속과 할머니가 물려주신 귀한 보물들 몇 점이 나왔어요. 그거 가격만 전부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금도 엄청 많았거든요. 다행히 시중에 유통된 것은 없고 안전하게 저의 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저는 그걸 따로 금고보관소에 맡겨서 보관을 했고요.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남편과 시모는 재판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기소되어서 재판에 넘겨졌어요. 판사님은 주거 침입죄, 절도, 그리고 야간이라는 특수성이 결합되어 실체적 경합으로 두 죄를 합쳐서 처벌하겠습니다.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증거가 나와서 반성은커녕 오히려 발뺌하고 인정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합니다. 남편이랑 시모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집행유예가 아니라고요? 변호사님, 이거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재판장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죠. 법정 경호원들이 와서 남편을 말리고 바로 판결이 결정되자마자 둘은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검사한테 들어보니까 야간이라는 특수 상황도 있고 그냥 절도가 아니라서 특수절도에다가 반성하지 않고 합의도 하지 않는 점이 참작이 되어서 초범이라도 실형이 내려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워낙에 대한민국 법이 물법이다 보니까 구속은 바라지도 않았는데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내려지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와, 진짜 이 세상에 그래도 아직 정의는 있구나. 세상에 너무너무 기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는 한박 웃음을 지었어요. 결국 저는 이혼까지 성공하게 되었고 민사소송으로 저의 정신적 피해 보상과 망가진 아빠의 차와 집 물건들에 대한 손해배상 상정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돈 없어서 빌빌거리는 시댁가 남편이었는데 저의 소송으로 인해서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지게 된 것이었죠. 얼마나 꽃인지 몰라요. 감옥 가서 더워 죽겠는 여름에 에어컨도 없이 다른 재수자들과 같은 방을 쓰면서 하루하루 후회와 울음 섞인 밥을 먹을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고 못된 마음 먹은 사람들은 힘들게 살았으면 좋겠는 저의 작은 소망이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소송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에 저는 아빠의 빈소에 다시 찾아가서 잔디랑 조화들을 관리하였고 아빠에게 아빠 미안해요. 사이 잘못 둬서 아빠 가시는 길까지 힘들게 하고 앞으로는 딸이 더 잘할게요. 하늘에 가서도 편하게 있으셔요. 저는 이제 남자한테 사랑받으면서 자존감 채우는 것보다 제 자신을 사랑해주면서 살려고요. 남자 한 명 잘못 만나서 아빠는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에요. 이제 딸내미 성숙해지고 철들었으니까 이혼하고 나서 더 잘 살 거예요. 나 믿죠, 아빠? 그날 밤 아빠는 저의 꿈에 나와서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우리 딸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었어요. 아빠도 속으로는 아신 모양이에요. 남서방이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니란 것을요. 그저 딸내미가 좋다고 하니까
생활비 지원도 해줬는데 결국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 하늘에서 꽤나 속이 상하셨나봐요. 꿈에서까지 나온 걸 보니까요. 에휴, 어쨌든 저는 그놈과 이혼하고 지금은 형사소송 끝나고 민사소송 진행 중이랍니다. 남편과 시모의 사건은 주변에 다 소문이 났어요. 아마 남편 놈은 출소해서도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징역형이 떨어졌으니 어떤 곳에서 남편을 받아주겠어요. 시모도 동네에 소문이 다 나서 아마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거예요. 집에 압수수색이 들어왔으니 옆집에서 보고 깜짝 놀라서 시모의 동네 아줌마들 모임에 다 소문을 냈나 봐요. 아주 잘된 꼴이지요. 제 친구들도 야, 은혜야, 잘됐다. 네 남편 능력도 쥐뿔 없으면서 장인 능력 믿고 맨날 외제차 타면서 술 마시더니 결국에 인생 구렁텅이로 빠졌네. 그러게 착한 아내 만났으면 그런 줄 알고 알아서 잘 모시면서 살지. 결국에 지 무덤을 지가 판 꼴이 됐네. 아주 잘됐다, 잘됐어. 하면서 친구들은 하하하 웃으면서 즐겼네요. 저도 그러게 말이다. 남자한테 받는 사랑이 뭐라고. 내가 콩깍지가 씌어서 쥐뿔도 없는 놈 만나서 평생 고통받을 뻔했네. 에휴, 진짜 잘됐다, 잘됐어. 그렇게 저는 이혼했고 지금은 저의 일을 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랑은 다시는 연락하기 싫어서 지금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사간 상황이에요. 결혼 한번 잘못했다가 아주 몇 년 고생 많이 했네요. 여러분도 저처럼 불장난 같은 사랑 때문에 인생 망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서 행복한 하루, 나날들 보내시길 바라요. 현명한 선택해서 행복한 삶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도 참고하시면서 결혼할 때 선택 잘하세요. 좋은 남자라면 결혼하는 거 적극적으로 권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말리겠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면 결혼할 거냐고 누가 물어보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하네요. 그럼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날도 더운데 여러분 더위 먹지 마시고 행복하셔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